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생산적인 이야기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 투자자문의 우리 이지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다는 말을 드리기가 어렵죠. 네. 굉장히. 와, 너무 시장이 오늘 시장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오늘은 진짜 그 방송을 하러 오기보다는 진짜 절에 가고 싶어요. 절에 가서 그냥 스님이랑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사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셨던 해지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이제 수장을 좀 봐야 되겠죠.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여전히 이제 바이오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급락하고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런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이 정도까지 크게 나오는 게 맞는가? 이런 수급이 정상적인가? 누가 봐도 이거 비정상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사실 요즘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시장인데 이걸 합리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아하. 물론 이제 시장이 중간중간 항상 그 추세를 추종하고 펀더멘털을 추종해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죠. 근데 과연 이제 요즘 나오는 이 변동성을 과연 맞는가? 이제 요거는 진짜 생각을 이제 좀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레버리지 ETF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났다. 그 일부의 원인은 있겠죠. 그 일부의 원인은 있겠지만 사실 그거를 전체로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부 이제 종가 변동성이 레버리지 ETF 때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급락하고 어제 창신 메모리가 5배 올랐잖아요. 반도체 고점론이라는데 왜 창신 메모리는 하루에 5배로 오르는가? 네. 여기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창신 메모리 5배 오르는 동안 20% 넘게 폭락하는 게 맞느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보다 못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못한 기업인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25%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선반영되는 부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5% 빠졌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14% 거의 뭐 15% 가까이 빠진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지만 현재 나와 있는 7월 달 이후의 고점론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 네. 일단 이제 모건 스탠리 레포트와 비슷한 레포트를 몇 개 나왔죠. 특히 모건 스탠리 레포트,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나왔던 레포트에서 나왔던 모건 스탠리 아시아 지부에서 나왔던 레포트가 2026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가 수요의 정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가 그때는 이제 좀 위축될 수 있다. 정점일 수 있다라는 4분기 고점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불을 좀 어떻게 보면 끼얹었고 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중국 메모리 말씀드렸던 창신 메모리가 그 IPO를 하면서 중국 메모리 업체가 뭐 양적 메모리를 포함해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한국을 위협한다. 이 두 가지거든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정말 지금처럼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언론이나 혹은 증권회사 다른 리포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반박할 수 있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거기에 동조하는 리포트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합리적이냐라는 부분을 오늘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4분기 수요 고점 증시가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점이 4분기고 증시는 선반영되니까 지금쯤 고점이 나오는 게 맞다라는 모건 스탠리 레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건 스탠리 중에서도 지난번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했던 그 아시아 지부에서 나왔던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론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모건 스탠리 입장에 아시아 지부 입장에서 좀 첨예한 건 뭐냐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을 얘기하면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위협적이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미국 내 내수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중국 내 내수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온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그 모건 스탠리 이번에 나왔던 레포트가 초중한 레포트들이 이제 쏟아졌는데
모건 스탠리 본사에서는 오히려 여기 반박하는 레포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같이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아시아 지부에서는 고점론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조정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팀에서는 모건 스탠리 팀에서는 이번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시아 지부에서 얘기했던 PC나 혹은 모바일에서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전체 AI 산업을 잘못 평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AI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수요가 오히려 더 그걸 커버하고 남을 수 있다. 지금이 고점론이 아니다라는 조정론이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자체가 아시아 지부에서 나왔던 고점론과 미국 본사에서 반박 나왔던 레포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평가를 좀 해주면 좋은데 너무 윈터 이즈 커밍에 우리가 오리엔테이드 돼 있죠. 한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나왔던 반박 리포트 7월 20일 날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아시아 지부 리포트를 언급하니까 마치 그럴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가 4분기에 고점이고 주가는 지금 선반영돼서 이제 고점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논리가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실제적인 내용과 그리고 모건 스탠리 레포트를 잘 보면 단순하게 이전처럼 고점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네. 수요 모멘텀에 대한 완화지 이게 완전 주가가 고점이다라는 건 아닌데 해석을 이제 너무 우리가 한번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석을 좀 몰고 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왜곡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협론인데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과 중국 업체의 위협론 이 두 가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끌어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과연 지금 나와 있는 레포트들이 맞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걸 인정하고 보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진짜 이번에 상장했던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가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당장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여부를 따져보면 저는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들은 느낌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신 메모리는 LPDDR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잖아요. 네. 전체 매출 70%가 LPDDR이고 사실 뭐 HBM이나 서버용 고사양 DDR5 이상급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얘는 어차피 LPDDR이라는 모바일 쪽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70%가 거기서 나오죠.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여기에 집중하는 부분도 버거울 건데 오늘날 갑자기 상장을 앞두고 서버용 DDR5 이상급이나 HBM을 갑자기 생산할 수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적어도 이 얘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쯤 가야지 나올 수 있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게 창신 메모리 상장을 앞두고 급격하게 창신 메모리를 띄우는 쪽에 여론이 너무 많이 형성됐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양쯔 메모리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쪽에서 경쟁력 관련된 부분이지 여기와 HBM과 서버용 DDR5와는 거리가 있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중국 업체 경쟁력이라 했을 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창신 메모리, LPDDR, 양쯔 메모리, 낸드 플래시 이 업체들이 갑자기 중국 업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당장 HBM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협할 수 있냐?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럴 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근데 마침 이게 창신 메모리 상장을 앞두고 분위기가 완전히 조성이 됐거든요. 외국계 레포트들로. 그러니까 뭔가 창신 메모리는 이만큼 띄워주고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굉장히 저평가하는 양극단의 평가가 너무나 고착화되어서 지금 분위기를 많이 흐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는 국내 증권사나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 리포트나 반박 메시지를 내지 않으니까 마치 이제 이게 됐는데 어제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자마자 장중에 5배 넘게 올랐죠. 종가도 46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이라고 하는데 상장과 동시에 하루에 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띄워주기에 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된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굉장히 떨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의심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 외국계 증권사나 혹은 수급상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나 모멘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전혀 상관없죠. 오로지 수급에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서 뭔가 이상이 징후가 나왔다. 혹은 모멘텀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100% 수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저렇게 창신 메모리는 띄우고 SK 하이닉스 낮추면 창신 메모리 상향시켜서 몇 배 먹을 수 있겠는데 5배 떴잖아요 어제. SK 하이닉스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창신 메모리 띄워서 고가에 글로 자금이 몰리니까 지지난주부터 급격하게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던 부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부 다 매도로 돌았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 자금은 결국은 창신 매물로 들어간 거 아닌가 IPO에 합리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자금이 결국은 창신 매물에 들어갔고 우호적인 레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창신 매물 어제 떴어. 이 가격을 이번 주에 좀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들이 다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창신 매물이는 주가를 띄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사이에 주가를 낮추면 결국은 창신 매물이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고 굉장히 싸져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꼭 먹고 안 먹고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창신 매물을 띄웠던 이유 왜 저렇게 매물의 반도체 고점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위 업체, 2위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렇게 까면서 창신 매물을 왜 저렇게 띄우나 라는 게 좀 해석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렇죠. 예.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질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에서 그러면은 창신이 등장하기 전에 닉스랑 전자는 괜찮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두드려 맞은 게 연속적으로 지금 몇 주 몇 달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수급적으로 보면 네. 7월달 이전에 반기 마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거는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도 있었고 미국은 FTSE 리밸런싱도 있었고 우리 증시가 4,000대에서 8,000대 이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한국 비중이 2.5% 정도 오버를 했고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나왔던 산술적인 금액이 한 160조 정도 됩니다.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그 패시브 자금이 나가기 위해서 나갔던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도 우리 증시는 4천에서 9천까지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니까.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수긍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6월말 반기 마감이 되고 7월달로 넘어오면서 일부 외국계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들어왔었거든요. 7월 초에. 그래서 이제는 수급이 좀 좋아지나라고 했는데 불과 지난주에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크게 이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패시브 자금의 이탈하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액티브 자금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 사이에 나왔던 7월달 이후의 조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럼 언제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보면 사실 이제 이걸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면 지금 만약에 오늘 빠진 가격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R이 4가 깨졌을 수 있어요. 4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PER 10배가 안 되는 9점 몇 배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예전에 2차전지 이런 거 실적이 못 따라오는 종목들은 하다못해 실적이 따라왔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는 주가 PER 비율이 130배 넘었잖아요. 네. 나머지는 200배 넘었고. 네네. 하다못해 코로나 때 삼성전자가 96,800을 형성했을 때 장중 PER도 25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올라와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갔는데 이게 PER 9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갔다. 이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에서. 그리고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넘어서서 분기에 100조를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주가 이만큼 빠졌는데 앞으로 수요가 모건스탠리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감소한다고 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모건스탠리에서도 올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매출 유지되고 늘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번에 영업이익에서 노조에 줬던 부분을 빼고 한 100조 원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100조 원 4분기로 해서 뭐 1분기는 그 정도 안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0조 원 정도의 현금이 쌓인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삼성이 물론 그대로 영업이익이 다 남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300조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300조 원을 들고 예를 들어서 울랄라랜드를 하나 세워서 해저목만 돌려도 지금 가격은 나오지 않을까 주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비관론이 크다라는 거죠.
펀더멘털이나 모멘텀보다는 어쨌든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네. 그럼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수급적으로 올라와야지만 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급적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우리나라는 기관이나 연극임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시 사줘야지만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이 언제 살까? 네. 제가 봤을 때 한 일주 내에 살 것 같아요. 일주일 내에 산다고요? 1주나 2주 정도. 왜냐하면 그래요? 창신 메모리가 어제 5배 올랐거든요. 네. 그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고공행진이 굉장히 급박하게 뛰었거든요. 네. 차익 실현이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 창신 메모리에서 빠지면 저는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유입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온다. 근데 거기서 살짝 질문을 드리면서 반박을 해보면 외국인이 지금 한국장의 전자닉스가 완전 놀이터가 된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저 두벨 레버리지를 통해서 파생을 통해서 밀면 밀리고 살짝 올리는 척하다가 또 개인들이 살짝 붙으면은 그때 또 그냥 확 밀어버리고 요게 지네 맘대로 가능한 시장이라고 한참 놀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사서 요 정도면은 놀 만큼 놀았다라고 해서 쫙 들어 올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개인들이 예탁금도 막 뭐 100조 깨지고 90조 깨지고 80조 깨지면서 그냥 아예 아무도 주식 이 방송도 아무도 안 볼 때 그때부터 슬슬 매집하지 지금은 아직 개인들의 심리가 다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짧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와서 이전처럼 2, 3년을 길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베라 루빈이 나오는 그 시점이나 베라 루빈 울트라 나오는 시점까지를 가정하면 합리적으로 잡으면 한 1년여 정도, 좀 짧게 잡으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라고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창신 메모리에서 대거 초입 실현을 한 외국인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갔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샀냐라고 하면 일본 소부장들을 많이 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종 이상 빠져나간 돈에 일본에 100종 이상 소부장들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고점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 그러니까 고점이라면 소부장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을 산다는 것은 일본 쪽 그 소부장을 산다는 말은 고점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만약에 여기서 창신 메모를 밀어붙여서 수익을 실현했다라는 외국인들이 나온다면 그럼 과연 이제 대안 투자를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경기 소비재 금리 인상 수혜 IT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경기 소비재들은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전 혹은 유가가 급등되면서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이제 안 나오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경기 소비주 쪽에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선택은 금리 인상 수혜주 쪽하고 결국은 IT 쪽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는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은행이 몇 군데밖에 없는데 은행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작년에 리레이팅 관점 때문에 많이 올랐고 미국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이전처럼 금리 인상 들어간 초입이기 때문에 저가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고가에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조정을 각도를 크게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PER 3, 4면 외국인이 충분히 몇 달은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충분히 PER 3, 4에 사서 PER 8, 9에만 팔아도 몇 달간 순수한 차익을 크게 낼 수 있다고 판단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창신 메모리 쪽으로 우호적인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가격을 어제 하루에만 5배 뛰었다. 그럼 오늘 그렇게 큰 급락이 나왔냐라고 하면 오늘 한 6, 7%밖에 안 빠졌거든요. 어제 5배 오르고.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가격을 뽑아내고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 오히려 지금 가격을 많이 밑으로 내려 꽂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 레포트를 잘 마지막 부분 잘 보면 그래서 결국은 모건 스탠리 아시아 지부에서 했던 그 레포트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들어가라라고 했고 반대로 미국 모건 스탠리 그 본사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어느 게 맞냐라고 보면 저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본다면 미국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모건 스탠리 미국 본사 쪽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이요? 그냥 우리 이 해지 얘기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 얘기 좀 더 할까요? 그래요? 했지? 아니 왜냐면은 오늘 주제가 해지인데 저번 주처럼 못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도 좋습니다. 예. 어떠세요? 오늘 지금 초반에 하신 말씀들 좀
대부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오늘 이렇게 주식이 빠지고 지난주도 빠졌으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멘붕이거든요. 이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주말에 있으면서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제가 30년 넘게 했던 이유는 그래도 주식 투자가 일단은 펀더멘탈을 추종해서 쫓아가고 자본주의는 성장하기 때문에 주식은 공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들고 버티면은 결국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걸 워렌 버핏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평행론에 의해서 결국은 주식시장은 성장하는 거고 다우 지수가 100에서 결국은 몇만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나오고 역추세가 나오지만 그걸 견디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가장 합리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에 있으면서 펀더멘탈을 추종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하지 내가 왜 이걸 하나라는 회의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살짝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시장이 결국 펀더멘탈 추종해서 갈 거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300만 원 찍었는데 지금 290만 원, 280만 원이다.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난 상태다라고 하면 이 정도 돈을 버는 회사가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서 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 아무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고 수급 논리라고 해도 펀더멘탈을 추종해서 가야 되는데 한 분기에 40조, 50조, 100조를 버는 회사가 여기서 더 빠져서 얼마나 더 내려갈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겁낼 자리는 아닙니다. 280만 원, 290만 원이면 겁을 내야 되죠. 어차피 지금 자리라면 빼보려면 더 빼봐라 이런 식으로 좀 배짱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렇게 단점이 반장 부리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단점이 있죠. 뭐냐면 대응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비중 조절도 해야 되고 해지를 걸어야 된다. 했지. 그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고 또 하나는 미수나 신용을 쓰면 이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시간 싸움이고 제자리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수나 신용을 써서는 버틸 수 없는 자리고 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버티기도 힘든 거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80% 90%에서 몰빵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 장에서 못 버틴 거죠. 비중이 적어도 10%대 15% 이하의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만약에 해치까지 걸었다라고 하면 아프기는 아프지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해치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질문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버는 돈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서 좀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작년 5월에 하이닉스가 25만 원 간다 안 간다 했다. 거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이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맞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 그거는 이제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 안 하지. 얘기하면 몰래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때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얘기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앞서 제가 말했던 어떤 그런 약간의 제 시각에서는 왜곡된 부분의 분위기 조성이 사실은 그게 맞냐라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돌림이 온다. 왜냐하면 4월달 이후에 7월달까지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가 작으면 3배 보통 5배씩 올랐습니다. 3배에서 5배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 현상 차라리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수긍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조정의 원인을 놓고 갖다 붙이는 부분이 저는 별로 탐탁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냐라는 부분과 왜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 1, 2업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두고 창시 메모리 같은 업체와 비교를 해서 이게 마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 분위기가 맞냐는 거죠. 그냥 그거는 동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수급적인 왜곡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창시 메모리는 띄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낮췄다. 결국 창시 메모리는 원했던 바대로 어제 5배 이상 띄웠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똑같은 반도체 고수분자인데 4위, 5위 업체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1, 2 업체는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차익 실현과 동시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공략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 이 해치 가기 전에 지금 걱정되는 건 오늘 이렇게 빠지니까 내일 하고 모레 뭐 등등 해서 이번 주 내내 그 반대 매매가 하락을 더 키우는 그 악순환의 그 사이클이 한 번 더 지금 걸려 있죠 그렇게. 네, 그게 또 나오면은 또 계속
더 여기서 뚫고 내려가서 막 하락하는 거 아닌가 그 악순환으로. 오늘 이제 수급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오전가량 크게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파생 상품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의 거래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선물이 이제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매수를 전환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떨어졌던 부분은 거의 다 주식을 던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면서 가격을 저가로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 차익 매도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익 매도를 하려고 하면 고점에 팔려고 하지 저점에 팔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무조건 저점에 팔려고 했어요. 어.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선물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선물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환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한 게 아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선물을 매수한 게 아니라 매도했던 물량을 환매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추가로 더 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고, 아. 또 한 가지는 풋옵션이 오늘 대량으로 매도가 들어왔죠. 근데 그 금액이 오늘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2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보통 100억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방향성을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오늘 190억 정도 들어왔는데 100억 이상 들어오면 그 방향으로 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웹도덕 현상. 내려갈 걸 알기 때문에 옵션에서 더 수익을 걸기 위해서 더 내려치는 현상을 나올 가능성이 이제 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나왔던 급락이. 그러면 오늘 190일 정도 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번 올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괜찮죠 해도. 예, 아니 그럼요. 예. 이번 월물뿐만 아니라 원월물을 뒤로 물렸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옵션은 이번 달 월물도 있고 다음 달 월물도 있고 그 다음 달 월물도 있어요. 그렇죠. 월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7월물, 8월물, 월물. 이번 달 월물. 월물. 아. 예.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이번 달 걸 옮긴 게 아니라 이번 달 거랑 뒤쪽에 있는 달까지 뒤로 물렸다는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칠 만큼 쳤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어차피 칠 거 밑으로 더 쳐서 파생상품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웹도덕 현상은 오늘로 거의 하이라이트를 친 거는 맞아요. 그러면 그래요? 다행이네. 내일이나 모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이제 만약에 SK 하이닉스 실적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하방 쪽으로 쳐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웹도덕 현상은 오늘이 하이라이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얘기가 희망적. 두 가지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7월달에 좀 수급이 왜곡된 걸 보고, 하나는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창신 매물가 일단 상장을 해야 된다. 저게 상장을 하고 차익 실행 마무리 물량까지 돼야지만 수급이 좀 풀릴 것 같다라는 수급 논리에서는 창신 매물이 상장. 그다음에 모멘텀에서는 SK 하이닉스 실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 모멘텀하고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사실 이번 주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면 사실은 저는 저점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원래 예상은 내일이나 모레가 저점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급격히 빠지는 걸 보고 그 파생 상품에서 웹도덕 쪽으로 반대쪽 물량이 월물로 넘어가는 걸 보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급반등으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모건 스탠리 레포트대로 고점론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면 우리가 엔비디아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한 3, 4개월 이상 박스권을 가뒀거든요. 그 논리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두세 달 정도 기간종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 두세 달을 버텨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급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버텨야 된다고 하면 미수나 신종은 어렵다는 거죠. 네. 기간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요거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하세요. 선생님 그 하루에 요거 주식 시장이나 파생해서 돈 제일 많이 벌어보신 게 얼마예요? 제일 많이 물어본 거야. 근데 이게 좀 얘기하면 믿으실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잘 모르시고. 하루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워낙 펀더멘탈 매크로 데이터 위주의 방송을 하니까 대부분 그런 매매만 하시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랑 선물, 원유 선물 쪽 트레이딩을 네. 발을 디뎠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이런 포지션을 잡았지만 정신 차리고. 그 말은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큰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 언젠가 제가 PPT를 가져오면 한번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지금이 아니라 30년, 20년 전의 데이터니까 뭐 지금 보여주면 상관없을 건데 20년 전에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그때 보면 빼빼로 대회 때 250배 수익난 계좌가 있습니다. 250억이요. 배. 250배. 네, 그게 제가 그때 그 월물을 샀었습니다. 250배 수익난 거 있고
또 하나는 차이나 쇼코 때 풋옵션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아, 그때는 한 18배. 와. 배입니다. 배. 한 1,000만 원 넣었으면 1억 8천이네. 그래서 그렇게 난수익이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금액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다 잃는데 6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와.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차이나 쇼코 때 소 뒷발치기로 18배의 수익을 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계좌에서는.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 안 잃으려고 전부 다 예금을 들었거든요. 아 예금이요? 네. 네. 그냥 다 아예 증권계좌에 빼서 그냥 은행에 가서 예금을 다 아. 넣었거든요. 그 금액 다 잃는데 6개월 안 걸렸어요. 예금 다 해지하고 다시 찾아와서 똑같은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해봐야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크로 펀더멘탈 데이터 기반으로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매매를 다 해보고 일시적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게 누적으로 쌓여서 계좌가 우상향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죠. 네. 예.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저한테 궁금하잖아요. 이거 나 좀 그랬어? 아니, 진짜 궁금한 것 같았어요. 궁금해졌잖아. 네. 근데 아마 여기 지금 댓글 다시는 분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두세 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빼빼로 데이 때 250백 수익이 어떻게 났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만 캡처해서 몇 번 보여드렸더니 있고 제가 3%에서도 한 번 정도 새벽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약간 기억은 안 나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30분이네. 그러니까 해지 해야 되는데. 우리 해지 요거 몇 분 걸려요? 얼추? 짧게 하면 5분, 길게 1시간도 넘게 걸리죠. 근데 우리 원래 해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자세히 들으려고 오늘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러면 광고 짧게만 할게요. 그리고 아유, 정말. 본 주제 해지 한 15분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뭡니까 광고? 광고는 제가 목이 메이네요 이상하게. 리빙아트 에보니 프라이팬 궁중팬 2종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리빙아트라는 브랜드 이제 실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를 들고 와봤고요. 저희는 3% 특별가로 49,800원으로 들고 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뭐 이거는 사실 프라이팬 궁중팬 이거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집에 저 젓가락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집이 아니라면 그냥 웬만한 자취집 뭐 1인 가구, 뭐 2인 가구, 4인 가구까지 요 프라이팬 2종 세트는 그냥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워낙 이제 많이 활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좀 집에 잘 들여다보면 오래됐을 수도 있고 약간 많이 낡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두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처음으로 살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이제 20살이 돼서 자취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어디에서 쓸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인덕션도 가능하고 가스도 가능하고 그냥 다양한 여론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들었을 때 좀 손목이 너무 무겁거나 하진 않아요? 살짝 무게감이 있긴 한데 그 뭐 무겁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래 약간 너무 가벼운 거는 좀 싫더라고. 아 묵직해야 돼 나처럼. 네, 이렇게 딱 본인처럼인지 무게감이 있어야 돼. 딱 진중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가벼운 이제 명민준 네. 앵커가 들고 있는 묵직한 프라이팬입니다. 색깔도 여러분. 봐봐 이 체리색. 네. 이 부자의 상징이잖아. 딱 약간 이렇게 무게감 있는 색깔. 맞습니다. 딱 이렇게. 우드체리 고급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음식이 좀 잘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 그 음식 설거지.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오돌토돌. 아 오돌토돌. 그래서 요리하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설거지 불편하면 프라이팬 쓰기 진짜 싫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명품이잖아요. 리빙 아트. 리빙 아트. 예. 살아있는 예술. 음. 리빙 아트. 네. 싸다. 쌉니다, 49,800원. 쌉니다. 예. 예. 자,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고요. 주문이 갤럭시. 네. 예. 자, 다시 이지환 대표님한테 돌아가서 오늘 원래 준비해 오신 내용은 해지입니다. 해지.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의 개념으로 보험 서비스의 개념으로 해지를 같이 걸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개인이 그거를 어떻게 하냐 맞아.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준비를 해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표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옵션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원래 옵션의 기능이 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선물 옵션에서 옵션을 만든 이유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옵션을 만들었고 그걸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옵션에서는 그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델타 감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그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수식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렵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해지는 그런 해지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어요. 네. 기간이 아닌 이상. 그리고 그 계산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해지를 좀 좁히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관이 하는 그 해지 말고 네.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네. 가장 좋은 게 그게 바로 인버스 ETF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버스 ETF가 없었기 때문에 옵션이나 파생 상품 선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옵션에 그립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델타 중립, 감마 중립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셨을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해지는 그런 기간이 하는 해지가 아니고요. 인버스 ETF로 주도주를 좀 보존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내려오는 동안에 다 피해가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손실이 안 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썼던 전략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절반 정도를 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이요? 절반이요? 예,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0%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 15% 정도를 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안 하고 일단 좀 버티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지라는 게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도쪽에 어떤 상품을 해지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선물을 할 수 있고요. 옵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버스 ETF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나 옵션은 어려워요. 네,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어렵고 네. 상품도 파생 상품 계좌를 열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의 그리기라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물론 이제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매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치 이러면 그걸 개인이 어떻게 하신 분들이 이걸 예상하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해치는 마지막에 ETF 단순하게 인버스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인버스를 활용하자는 거고 인버스를 활용하자는 것은 왜 해치가 어렵냐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정확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쪽 다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내려갈 때는 해지로 수익 내고 올라갈 때는 주주로 수익 내고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손실을 줄이는 거지.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싸움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거지. 해지를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양쪽으로 깨지는 거죠. 내려갈 때 해지로 수익 내고 올라갈 때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주식으로 손실 나고 올라갈 때 해지로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해지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내가 10%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불안해. 30% 정도는 좀 매도를 해서 덜어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3% 매도해서 7%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똑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를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인버스 ETF를 한 3% 정도 사는 겁니다. 물론 등락이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삼성전자가 13% 이렇게 내려갔는데 해치는 한 11% 내려갔고 2% 정도 갭은 있지만 이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까지 정확하게 선물 옵션처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삼성전자 10%를 가지고 있는데 인버스 ETF를 3% 정도 사시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삼성전자 7%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7%를 가지고 있는 것과 삼성전자 10%를 가지고 있고 해지를 3% 가지고 있는 것 차이점은 뭐냐? 그거 궁금해요. 그게 가장 크거든요. 뭐냐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데 내려갈 때도 크지만 올라올 때도 커요. 네. 그러면 내려갈 때 주식을 매도했는데 올라갈 때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갈 때 급반등이 나오면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해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10%를 가지고 있는데 올라올 때 해지만 3% 그냥 풀어주는 거죠. 주식은 10% 가지고 있어요.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10%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클 때 주도주의 물량을 감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식을 살려고 하면
정확하게 저점에 살려고 계속 고민합니다. 여기가 저점인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오늘 저점이야, 내일 저점이야, 모레 저점이야. 저점에 살려고 하는데 해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저점에서 저점이 지나고 상승적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해지를 좀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는 비용으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타이밍 싸움을 안 해도 됩니다. 해지를 가지고 있으면. 없으면 사고 팔아야 되는 부분에서 주식에서 타이밍 싸움을 사람이 심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점에도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어렵죠. 그래서 해지를 가지고 있으면 주도주 감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정확한 저점을 예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하면 됩니다. 비슷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단기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 포지션 유지 저 자체의 조건이 좀 성립하려면 애초에 내가 메인 DC로 생각하는 종목을 정말 싸게 잘 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해지의 저 지금 툴이 좀 극대화될 것 같은데. 당연히 단기 모멘텀 하시는 분은 해지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분은 무조건 사고 팔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중장기 포지션 투자 혹은 주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도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 거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죠. 1% 2% 수익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고 단기 변동성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지를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예전에 삼성전기 뭐 이런 식의 주도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해지를 하려고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변동성 장세에서 코스닥에서 치고 빠지는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해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한번 크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큰 조정을 겪더라도 제가 볼 때 어쨌든 지수가 예전처럼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다시 1,000, 2,000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4,000, 5,000 있는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장세는 이번에는 반도체였지만 다음에도 주도주 장세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증시, 그러니까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면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도주 공략을 이제는 예전에는 코스닥에서 남이 모르는 모멘텀 종목을 빨리 찾는 게 수익이라면 지금은 주도주를 전략적으로 길게 잘 가져가는 분이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지가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매매 방식이 좀 바뀌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인버스를 오래 가지고 있긴 힘들잖아요. 계속 빠지니까 가만둬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좀 불안하다, 좀 빠질 것 같다 싶을 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고점에서 살려고 저점에서 주식을 사고 고점에서 해지를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불안하다 빠졌다라는 게 보일 때 해지를 걸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생각할 때 파는 거. 그러면 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해지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지를 그냥 까먹는 보험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 보험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보험인데 비중의 절반은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내려왔던 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절반을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뭐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또 해지의 장점이 이게 좋냐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뭐 5분의 1, 6분의 1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해지가 더 비중이 늘어나요. 정말 될 수 없으면 추세가 전환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 추세가 전환될 때 그러면 해지 비중이 거의 주식에 육박하면서 주식을 틀어 막아 버려요. 그래 애초에 절반은 사시려고 사신 게 아니라 보험으로 걸어놨는데 그게 지금 쭉쭉쭉 떨어지면서 그렇게까지 차지가 된 그렇죠. 거예요? 분할 항상 주식도 분할, 해지도 분할. 당연히 분할이죠. 빠졌는데 더 빠져. 그러니까 2, 3주 전에 방송할 때 이번 파장이 30% 빠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지만 마지막 파동을 앞두고 이전에 레벨업 단계 증시에서도 한 30% 정도 빠졌다. 그러니까 이걸 빠질 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해지를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주식이 30% 빠지는 건 아니니까 고점에서 해지를 걸고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 어느덧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절반 정도까지 해지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면 되는지 해지 전략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그러면 해지할 때
애초부터 내가 메인 DC의 종목을 사면은 해지도 무조건 같이 사는 거야? 아니면 일단 저점에서 난 샀다고 생각했으면 올라가는 거 보다가 아 여기서부터는 들고 가는 것도 살짝 부담스럽다 싶고 또 떨어질 것도 같은데 아직 수익 실현하기 싫고 그때부터 해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 이 화면 한번 보시면 네. 내가 개별 종목을 가지고 갈 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해지를 걸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펀더멘털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개별 종목 문제가 없죠. 네. 없는데 시장의 영향 수급 영향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때는 해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시아전지처럼 개별 종목 섹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지를 걸어야 될까요?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비중 축소. 그렇죠.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죠. 근데 문제는 개인들은 그게 펀더멘털이 무너진 건지 뭐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시니까 그래요. 네. 이시아전지 실적 없잖아요. 네. 실적 와장창 되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 숫자가 나오면 괜찮다. 당연하죠. 아. 그럼 만약에 이번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에서 뭔가 실적에서 가이던스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해지를 거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매도 시그널이 있으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 시장의 영향이나 수급의 영향에서 펀더멘털 문제가 없는데 밀려 내려오면 일단 해지를 걸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는 해지로 막고 개별 종목 리스크는 비중 축소로 막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관들이 쓰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해지 얘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넥장에서 닉스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아니야 그렇게 안 빠져. 그래요? 본장에서 14.6% 빠졌고 지금 16.6% 빠지는데 본장에서 155만 원으로 끝났고 여기서 151만 원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141.4 봤다는 분들이 또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지금 뭐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내일 저는 이게 더 걱정이에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0.8% 빠지면서 이게 유가는 81달러까지 내려가고 지금 10년물 국채는 4.616인데 나스닥 선물 왜 빠지냐고. 이게 정신 나간 거지. 이상해 시장이 지금. 어쨌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예. 했지. 아까 그 예시가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포지션 비중을 30% 축소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7%로 낮출 것이냐, 해지를 3% 더 할 것이냐라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 뭔가 펀더멘털 문제가 있거나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줄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시장 리스크라고 보면 해지 비중을 3% 추가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분할을 말씀드린 거는 축소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실 때 있잖아요. 그때 해지를 좀 드러냈어요. 해지를 좀 드러내서 예를 들어서 해지 비중이 한 5% 정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있었다라면 한 10% 정도 드러내고 그다음에 좀 나빠졌다고 하면 해지를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거를 버티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는 확실히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10만 원대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다라는 게 사실은 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0만 원에 가져와서 그대로 지금까지 300만 원 가져왔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중을 매도 시그널 때 비중을 좀 줄여주고 비중이 줄여줄 상황이 아니면 해지를 좀 걸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롤링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전원주 선생님처럼 10만 원 미만에 사서 지금까지 300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와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전원주 선생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네. 비중을 줄여야 될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해지를 걸어야 될 때는 걸어주면서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절대 그 상태 그대로 왔다. 그럴 정도의 배짱은 저도 없습니다. 이게 또 이해가 또 되면서도 약간 내가 직접 이게 안 해서 그런가? 어렵죠. 처음에 하면 어렵고 반대방향 생각하면 어려운데 근데 제가 왜 이 주린이 프로에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볼 때 시장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최고 각성을 하자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3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그 방법은 이제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빨리 인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 시장에서 수익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 남들 모르는 종목 빨리 찾아가지고 내가 먼저 선침해 해가지고 이거 빨리 치고 빠지는 거. 그럼 모멘텀 투자하는 게 무조건 수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장이 물론 지금 9,000선에서 지금 밀려 내려와서 6,000선 막 이렇게 지금 깨지는 게 내려왔지만 이게 다시 1,000선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4,000이나 5,000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증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반도체였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주도주가 나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그거는 우리 서학개미분들 잘 아시잖아요. 테슬라도 해보셨고 엔비디아도 네. 해보셨고 애플도 해보셨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2, 3년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롤링하느냐가 수익을 결정짓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도 그렇게 된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2년, 3년 끌고 가시려고 하면 해지를 하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끝까지 가져가기가. 근데 중간에 해지를 못해서 낼름 팔았는데 그게 진짜 50만 원, 100만 원 가버리면 너무 아깝죠. 네. 그러니까 해지를 걸어주셨으면 일정 부분 물량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주환 대표님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네. 또 했지. 저희가 요청한 거에 있어서 어떻게 이거 해지를 거느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주린이 구조되니까 대표님 한 번에 또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입니다. 예, 네. 중간 중간 계속 좀 여쭤보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아, 저희를 그럼요. 놓지 마시고. 그래서 최근에 드렸던 그 멘트들이 좀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얘기하든 지난번에 수급을 얘기하든 어려운 건 아는데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얘기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주린이 방송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 주로 했던 방송이 90% 이상이 매크로 방송이고 거의 매크로 쪽만 했기 때문에 말을 상당히 풀어내기가 사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4773님이 근데 확실히 주린이 구조대 패널 중에 저분이 제일 도움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네. 고민하고 얘기해 주시는 만큼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로라 투자자문 우리 이지환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야죠. 네. 난 좀 힘들다. 왜? 응?